2015년 올해 10월 17일 날 시행했던 커말치 3회 시험이죠. 3회 시험. 이제 실기 시험까지 다 끝났어요. 올해 시험은 다 이제 끝났습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만 이제 남았고, 정기 시험은 이제 내년에 다시 시행을 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설 시험을 갈 거니까는, 그렇죠? 정기 시험이 아니라 상설 시험으로 갈 거니까는 뭐 상관은 없겠지만은, 정기 시험을 만약에 이제 보실 계획이 돼 있으시면 뭐 정기 시험 때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거는. 자, 멀티미디어에 관한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인데요.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첫 번째는 오디오. 정지 영상이 뭐예요? 이미지죠, 이미지. 동영상, 정지 영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동영상, 이미지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실제로는 정지 영상이냐, 동영상이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옳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디오라고도 얘기하죠, 동영상. 하여튼 용어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오디오, 이미지, 뭐 비디오 이렇게 애니메이션 뭐 상관없습니다.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멀티미디어고요. 두 번째,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해서 처리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쌍방향성입니다. 쌍방향성. 단방향성이 아니라 쌍방향성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틀린 거죠. 세 번째, 비선형 콘텐츠. 비선형 콘텐츠라는 건 뭐예요? 순차적으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 갔다 뒤로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는 비선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용량성. 그러다 보니까는 저장 용량도 늘어나야 되고, 그래서 CD에서 DVD, DVD에서 블루레이 이렇게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전송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압축과 복원하는 코덱이죠, 코덱. 이런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계단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계단현상이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기억이라는 글자는 기억은 직각, 수평으로 되어 있죠? 수평과 수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억은. 근데 이응은 어떨까요? 이응은 동그랗게 되어 있지만 사실 확대해 보면은요, 이렇게 계단 현상이 나타나요. 이렇게요. 거칠거칠하게 나타나는 거죠. 벽돌 쌓은 것처럼 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벽돌을 가지고 기억을 만든다 그러면 벽돌을 가로 세로로 하면은 기억이 되지만, 이응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벽돌을 층층이 쌓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비스듬히. 그러다 보니까 거칠거칠하게 돼요, 주변이. 이거를 계단 현상이라 그래요. 이게 엘리어싱이라고 하죠, 엘리어싱. 그러니까 그거를 안 나오게 할 수는 없지만 부드럽게 메꿔주자 이거지, 깎아주자 이거죠. 그걸 안티 엘리어싱이라고 한다. 모핑이나 디더링, 뭐 렌더링에 관한 것들도 시험에 간혹 나오기도 해요. 특히 모핑 같은 경우는요, 우리 드라마에서도 간혹 나와요. 그 뭐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보면은 어여쁜 처자가 뭐 백년 묵은 여우로, 천년 묵은 여우로 싹 얼굴 바뀌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라는 모습에서 B라는 모습으로 점차 바꿔가는 거, 그거를 머핑이라 그래요. 그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기밀성을 저해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중요한 거야. 나만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이거를 보내야 돼, 저 사람한테. 그러면 이제 우리 첩보 영화 보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갖고 가로채죠. 예, 인터셉션 하죠. 예. 가로막기는 뭐예요? 내가 어딜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막는 거죠. 지연시키는 거예요, 지연시키는 거. 위조는 뭐죠? 아닌데 긴 것처럼 바꾸는 거고, 수정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홍길동을 이정민으로 바꾼다든지, 뭐 일지매를 뭐 홍길동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가로채기가 답이 되겠죠. 저작권. 다른 사람의 초상 사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나가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 너무 예뻐서, 너무 멋있어서 사진을 착각 찍었어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 찍은 사람이 저작권을 갖는 겁니다. 그러나 찍힌 사람은 초상권을 갖고 있어요. 사물을 찍은 게 아니라 사람을 찍었잖아요. 그러면 그 찍힌 사람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당신을 찍었는데 내가 이 사진을 다른 곳에 써도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나는 사진 작가인데 이번 화보에 당신의 얼굴을 올리고 싶은데 그래요? 그러면 나 100만원 주시오.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럼 올리지 마시오. 이렇게 되는 거고 100만원 주시오 했더니 오케이 줬어. 그럼 올려도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 명칭, 저작권의 제호 등은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작물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뭔 얘기예요? 홍길동 이거 홍길동 네가 홍길동이야? 나도 홍길동인데 네가 왜 같은 이름을 써? 싸울 수는 없다 이거죠. 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고시가 뭐예요? 공고, 훈령, 이거는 지시문서예요. 지시문서. 고시나 공고는 법규문서고요.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법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저작권을 갖고 있을까요? 아니요. 법률은 저작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뺏겨 쓰면 되죠. 헌법 제1조 나는 개똥이다. 그건 잘못된 거겠지. 이건 잘못된 말이니까 틀린 거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거는 법에 나와 있는 건데 그거를 내가 못 쓰면 안 되지. 예, 이런 거는 보호를 받는 건 아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원 저작물을 번역하고 편곡하고 변경하고 각색하고 이런 거 그 불의 명곡이라고 하는 코너를 보면은 많은 가수들이 또 많은 편곡자들이 편곡을 해서 곡을 내놓잖아요. 그리고 원곡자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원곡자한테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편곡해서 노래를 부르면 안 돼요. 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럼 편곡을 했어요. 그럼 편곡한 것도 저작물이에요. 그러면 그 편곡된 곡을 가지고 노래를 부를 때는 편곡자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이 노래 좀 부르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편곡해 줄게 하고 허락을 했으니까 부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작곡, 작사, 편곡한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죠. 뭐 누구더라? 그 JYP인가? 뭐 누구더라? 그 사람은 뭐 1년에 얼마? 200억을 번다고요? 저작권료로? 20억이야? 200억이야? 하여튼간에 억을 받잖아. 억을. 예. 그러니까는 소설을 잘 쓰던 작곡을 잘하던 하면 유명한 곡이 되면은 라디오에도 나와야 되고 그렇죠. 그런 노래들이. 그러면 그 저작물을 라디오에서 막 틀어주잖아요. 그러면 돈 받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벅스뮤직이라든지 또는 멜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돈을 이제 또 받기도 하고요. 자, 이런 저작권은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보호를 받고요. 저작권자가 죽으면 사망 후 70년간 보호를 받습니다. 과거에는 50년이었는데 70년으로 변경됐어요. 그럼 공동저작도 있죠? 그럼 마지막 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로부터 70년. 그렇죠. 예. 그럼 성경은 어때요? 성경이 씌워진 지가 벌써 2000년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저작권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책은 어떻게 돼요? 저작권이 있죠. 그거는 번역한 거잖아. 원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말화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영어를 가지고 번역을 했다든지 하면 그 번역물이니까 그것도 저작권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그럼 저작권에 대해서는 허락 없이 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저작물은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허락 없이 쓸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교육이 어떤 교육이냐 이거지. 사교육은 아니고 공교육. 학교교육. 네. 그 다음에 법원에서 재판용으로 쓸 때는 이거 가져갔어요. 저작권을 일시적으로 제한받을 수가 있어요.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변호사인가 영화에 보면 그 주인공으로 나온 그 변호사가 책들을 탁 꺼내 들고
이 책이 이적물로 어쩌고 저쩌고 나왔는데 그런 내용이 나왔을 거예요. 책에 있는 부분을 인용을 하거나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법원에서 재판 중에는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 도서관에서 책을 복사하기도 하죠. 도서관에서 책을 복사하는 거는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안 걸리나요? 안 걸려요. 그러면 내가 저작권을 중요한 책 같은 거 있으면 도서관에서 복사하면 되겠네? 근데 도서관에서 복사하면은 어느 도서관에서 복사했다고 같이 찍혀 나오죠. 워터마크가 찍혀 나온단 말이야. 그냥 내가 책을 사서 복사하는 거는 걸리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대학 다닐 때도 그런 거 했었잖아요. 앞에 있는 서점 옆에 문구점에 가서 그 복사하는 데 있잖아요. 제본 뜨는데. 그럼 뭐 원서 같은 거 비싸니까는 하나 사가지고 막 10명이서 한꺼번에 그냥 복제하자갖고 책 만들어 쓰고 했잖아요. 다 걸리는 거죠, 저작권법에. 지금 단속받아요. 예전에는 가난했으니까 우리가 그냥 그렇게 쓰고, 그땐 저작권법이 없었으니까 썼지만 지금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 형태에 따른 분류 방법이 있는데, 아날로그 방식이냐, 디지털 방식이냐, 아니면 혼합되어 있는 하이브리드냐, 이런 세 가지가 있었죠. 슈퍼컴퓨터는 뭐예요? 처리 능력에 따른 분류겠지. 굉장히 좋아,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슈퍼컴퓨터, 뭐 이런 거죠. 예. IP. 인터넷 연결을 위해서는 IP 주소 또는 도메인 네임 중 하나를 배정받아야 한다.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의 고유 주소는 도메인 네임으로, 도메인 네임이 뭐예요? www.naver.com 이거잖아요. 그 도메인하고 IP하고 다른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www.뭐뭐뭐.com 하고 들어가면 그거의 IP를 모르니까는 IP를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귀찮고. 그래서 사용자가 도메인을 입력을 하면은 그 해당되는 IP로 변경해 주는 게 도메인 네임이죠. 도메인 서버잖아요. DNS.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자, 그 다음에 국제인터넷 주소관리기구는 ICANN. 한국은 키사.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터넷에 관한 모든 거를 통제하는 기구죠.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키사.or.pr 치고 들어가면 별거 많아요. 굉장히 도움되는 거 많습니다. 예. IPv4와 IPv6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IPv6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IPv4와 IPv4는 호환성이 뛰어나야 되겠죠. 호환성이 안 뛰어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IPv6이 만들어진 이유는 IPv4의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다 하는 거죠. 더불어서 보안 문제까지 해결하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웹사이트에 접속을 할 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쿠키라는 정보로 남아요. 쿠키는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꺼내보면은 뭐다라고 알 수 있어요. 이런 쿠키 정보가 밖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방화벽을 설치해야 되고, 예. 와이브로? 와이브로는 뭐 하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와이브로? 한동안 유행하는 것 같더니 사라진 것 같더라고. 뭐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에서도 인터넷이 되게끔 하는 무선 인터넷 방식이에요. 와이브로. 그래서 베트남에 수출도 하고 그랬죠. 와이브로가 삼성이 만든 건가? KT가 만든 건가? 만든 기술이에요. 우리나라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외국에서 쓰려면 사용료를 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외국에도 많이 판매하고. 근데 이제 뭐가 생겼어요? 와이브로라는 것이 한참 유행할 때 와이파이하고 와이브로하고 다른 겁니다.
예. 와이파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짧죠? 거리가 짧아요. 어느 정도? 여기 공유기가 있으면 공유기로부터 한 10m? 공유기로부터 10m. 근데 출력을 강하게 해주면 뭐 20m, 100m도 가겠죠? 근데 와이브로는 달리는 차에서도 작동이 되게끔, 그러니까 되게 다른 거예요. 와이파이하고 와이브로하고는요. 뭐 그런 것도 있다더라 하는 거 좀 보시면 좋겠고. 아, DNS 있네요. DNS가 또 나왔네. 예, 그러니까는 도메인 이름을 IP로 변경해서 바꿔서 접속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도메인 네임 서버,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고 하는. 예. 소프트웨어 종류. 자, 홍길동은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 알아보기 위해서 누구나 임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누구나 막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공짜지 뭐. 프리웨어.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기능을 제한한 거 쉐어웨어고요. 쉐어 프로그램. 그 다음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거. 엑셀이나 아래 한글처럼 이런 거는 상용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 이것도 저작권이 있어요. 저작권이 있고 사용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알약 이런 거 있잖아요. 알약. 이거는 학교나 공공기관에서는 못 써요. 단체는. 그러면 집에서 있는 개인들은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 단체에서 쓰면 안 돼요. 알약은. 그 다음에 윈도우, 포토샵. 리눅스는 뭐죠? 유닉스는 뭡니까? 유닉스. 유닉스는 대형 컴퓨터 운영체제예요. 슈퍼컴퓨터나 대형 컴퓨터들 있잖아요. 그게는 처음에 컴퓨터가 만들어지면요, 컴퓨터마다 운영체제가 따로따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백스라는 모델을 썼어요. 백스 11, 750, 780, 730 이런 모델을 가지고 실습을 했었는데, 이 기기가 오면 새로운 기기를 사잖아요. 컴퓨터를 사오면 거기에 따른 운영체제도 사와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삼성 컴퓨터 윈도우 따로 있고, LG 컴퓨터 윈도우 따로 있고, 삼성 노트북 윈도우 따로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과거에는. 그러니까는 컴퓨터는 같은 제조 회사 건데도 기기가 다르면, 모델이 다르면 운영체제를 새로 사와야 되고 하는 부담감이 큰 거예요. 그거를 통합으로 쓸 수 있는 운영체제가 없을까 해서 만든 게 유닉스예요. 벨 연구소에서 만든. 그러니까 유닉스가 딱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컴퓨터만 사면 되고 운영체제는 유닉스만 갖고 다 해결이 되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죠. 그런 유닉스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헝가리 사람인가요? 리누스 토발지라는 학생이 자기 그 학위 논문에다가 발표한 게 리눅스라는 운영체제입니다. 이건 PC용이에요. PC용. 개인용 컴퓨터에 사용하는 그 운영체제입니다. 근데 주로 개인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서버용으로 많이 쓰죠. 지금은. 그러니까 MS사를 제외한 일반적인 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 다음, 구글. 여기는 다 리눅스를 써요. 리눅스를 씁니다. 제 홈페이지 서버도 리눅스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 홈페이지도 리눅스로.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운영체제고요. 나머지 윈도우는 뭐 운영체제고, 포토샵하고 한컴 오피스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은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어플리케이션, 응용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줄이면 어플, 또 다시 줄이면 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니은과 리을만 해당된다. 마이크로 컴퓨터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탑재된 컴퓨터를 마이크로 컴퓨터라 그래요.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뭐냐면 우리 CPU가 뭐로 구성되어 있죠?
제어장치와 연산장치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의 컴퓨터들은, 슈퍼컴퓨터들은 제어 따로, 연산장치 따로따로 해서 꽂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를 꽂으니까 불편하다. 이거를 하나의 칩에다가 붙여버리자 이거죠. 우리 지금 CPU가 그렇죠. 인텔 CPU 같은 걸 보면은 제어장치, 연산장치, 그 안에 캐시 메모리까지 다 포함돼서 집어넣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의 칩으로 CPU가 구성된 거를 마이크로 프로세스라 그래요. 이런 마이크로 프로세스가 탑재된 컴퓨터는 마이크로 컴퓨터. 쉽게 말하면 우리 PC, 데스크탑, 랩탑, 팜탑, 뭐 노트북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랩탑은 무릎 위에 올려놓은 거니까 노트북이 랩탑에 속하는 거예요. 노트북 따로, 랩탑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책상에다 올려놓고 쓰는 정도의 크기, 그러면 데스크탑이 되는 거고, 무릎 위에 올려놓고 써도 될 정도의 크기라면 랩탑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 랩탑의 종류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어느 회사가 제가 기억에서 사라진 것 같은데, 노트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트북? 이름 좋네? 책처럼 생겼다 그래서 노트북이 랩탑의 대명사가 된 거죠. 인라인 스케이트 정식 명칭은 뭐예요? 롤러 스케이트잖아요. 근데 한 줄로 만들었다 그래서 인라인이라고 이름을 만들어서 어느 업체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 인라인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렇게 만든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스마트폰 얘기하는 거죠. 스마트폰은 손바닥에다 올려놓고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팜탑이라고 부르는 거죠. 팜탑. 팜톱. 외래어 표기법에 의해서 팜탑이 아니라 팜톱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 거. 이건 뭡니까? 이게 뭐야? ALU는 계산장치잖아. 연산장치잖아. ALU는 우리말로 말하면 산술 및 논리 연산장치예요. 산술, 논리 연산장치. 사칙 연산도 하고 논리 연산도 하고 관계 연산도 하는 계산하는 거를 ALU라 그래요. 그럼 누산기는 뭐예요? 어큐뮬레이터 레지스터잖아. 누산기를.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연산된 결과를 일시 기억시키는 게 누산기죠. 그러면 얘들은 어디에 소속되는 거야? 연산에 필요한 거죠. 연산. 그럼 연산 하나 나왔으니까 뭐야? 남은 건 제어지. 명령 레지스터는 뭐 하는 거예요?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가 뭐냐 이거 아는 거죠.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라고 불리우는 거. 그러니까 답은 연산과 제어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3번. 키보드 입력이죠. 스캐너 입력이죠. 터치 스크린은 입력도 되고 출력도 되죠. 펌웨어는 뭐 하는 거예요? 펌웨어. 하드웨어인데 소프트웨어가 들어있는 하드웨어. 여러분들 자동차에 그 내비게이션 있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 그 내비게이션은 하드웨어죠. 그렇죠. 거기다가 내가 키보드로 입력을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도 업그레이드 해줘야죠. 왜냐면 도로가 변경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그때마다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내비게이션을 키면 소프트웨어가 작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하드웨어 속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 이거를 우리는 펌웨어라고 하는 거예요. 하드웨어이면서도 소프트웨어인 거를. 롬바이오스 같은 경우도 펌웨어가 되는 거고요. 예. 이거는 입력장치라고 보기도 그래요? 입력은 아니잖아요. 펌웨어는 뭐라고 해야 돼? 입력 출력이라고 한 게 아니라 이거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렇게 구분하는 거지. 구분법이 좀 다르죠. 자, 프린터 인쇄 시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처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글자가 이상하게 인쇄되면 어떻게 돼요? 고장난 거지. 쉽게 말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나는 아래 한글에 있는 데이터를 인쇄했는데 글자가 막 이상하게 찍혀. 난 빨갛게 찍으라고 하는데 노랗게 찍혀. 그럼 프린터가 이상하게 찍은 거 아닙니까? 그럼 서비스 센터에 가져가야 되는데 프린터 드라이버를 다시 한번 설치해보면 어떨까 하는 거죠. 드라이버라는 말은 하드웨어를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를 드라이버라 그래요. 일반적인 아래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은
순수한 소프트웨어지만 드라이버도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예요. 근데 하드웨어를 제어해 준단 말이야. 프린터를 제어하고 스캐너를 제어해 주고 이런 하드웨어를 제어해 주는 소프트웨어를 드라이버라 그래.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작동이 오작동이 될 수가 있어요. 다시 설치하면 좋겠다 이거지. 결과물이 번져요. 특히 잉크젯 프린터 같은 경우는 잉크 노즐이 막히거나 오랫동안 안 쓰면 굳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헤드 청소를 해줘야 돼. 고무판 같은 걸 긁어줘야 되거든. 그럼 찌꺼기가 떨어지면서 깔끔하게 인쇄가 되겠죠? 인쇄가 아예 안 돼. 그럼 뭐야? 인쇄가 아예 안 되면 케이블이 빠졌나? 케이블이 끊어졌나? 아니면 프린터기를 뭐 잘못 설정해놨나? 가장 정답은 뭐냐면 아예 안 되면 서비스 센터 가져가는 건데, 그렇죠? 자, 스풀 에러가 발생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스풀이 뭐 하는 거라 그랬죠? 컴퓨터에서 인쇄 명령을 걸면 그 인쇄 내용이 직접 프린터로 가는 게 아니라 하드디스크의 일정 공간에다 모여 있다가 거기서 보내주는 거라 그랬죠? 그럼 뭐 스풀 에러가 발생했으면 스풀 처리하는 내용을 점검을 해야 되겠죠? 시모스는 뭐 하는 거예요? 시모스는 컴퓨터를 켜면 윈도우가 켜지기 전에 관리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윈도우가 켜지기 전에 작동되는 운영체제거든. 그 프린트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번째는 엉뚱한 소리가 나온 거죠. 이건 뭘까요? FTP는 뭐야? FTP는 파일을 전송하는 거예요. 파일을 송수신, 전송하고 수신하고 하는 거.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웹하드 아시죠? 웹하드. 엔드라이브. 엔드라이브가 이제는 네이버 크라우드로 바뀌었어요, 명칭이. 그러면 내가 네이버에 로그인 해가지고 네이버 크라우드, 엔드라이브에다가 자료를 올릴 수도 있고 거기 있는 걸 받아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는 기능을 FTP라 그래요. 홈페이지를 만드는 사람들은 PC에서 만들어서 웹서버에다가 자료를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웹서버 상에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건 아니에요. FTP는 보내고 받는 거예요. 불필요한 건 삭제할 수도 있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크라우드하고 FTP는 다른 건데 네이버 크라우드를 비교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예. 그러면 나는 아래 한글이 없어. 근데 아래 한글 회사에 로그인하면 거기 아래 한글을 실행하면 된대. 이런 걸 크라우드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크라우드 프로그램. 여러분 아래 한글 쓰실 때 어떻게 써요? 컴퓨터에서 설치하고 쓰시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느 여행지를 갔는데 거기에 내가 엑셀을 하고 싶어. 근데 엑셀이 안 깔려 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이버에 가시면 네이버에 엑셀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야. 크라우드 안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걔를 이용해서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포토샵도요. 온라인 포토샵이 있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포토샵이 떠요. 우리 3D 프로그램 하는 거 있잖아요. 3D. 이것도 설치하는 3D 프로그램이 있고 그냥 온라인에 로그인 해가지고 거기에서 3D를 작성하는 것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내 컴퓨터에 깔려 있느냐 아니면 웹상에 있는 원격지에 있는 거를 꺼내 쓰느냐. 꺼내 썼을 때 사용료만 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사용료만 내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인데 FTP에서는 세 번째는 아니다. 그러니까 파일을 보내고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내려받기 하고 불필요한 건 삭제하고 여기까지만 FTP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돋보기는 뭐 하는 거죠? 돋보기는 확대 축소하는 거죠. 화면을 확대시켜 주는 거잖아요. 접근성 기능에 있는 거예요. 접근성 기능.
자, 윈도우 로고 키를 누른 상태에서 더하기를 누르면 돋보기가 됐죠? 돋보기 됐잖아요. 이렇게 윈도우 로고 해서 마이너스 누르면 어떻게 돼요? 원위치가 됐죠? 더하기 빼기 윈도우 로고 플러스 더하기를 누르면 더하기는 오른쪽 숫자판의 더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화면이 커졌나요? 자, 이걸 이렇게 올려놔도 되고 더 크게 해볼까요? 우와, 보세요. 여기 알리아스 기능 떨어졌잖아. 거칠게 나타났죠? 여기 디귿이나 이런 수직이나 수평은 잘 나오는데 이형 같은 경우는 뭐 거칠게 나왔죠. 그렇죠? 자, 이걸 가지고 줄일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보기 메뉴에 가면 뭐가 있대요? 뭐 렌즈는 뭐야? 크게 작게 보는 거예요? 도킹되면 뭐예요? 도킹됐다고 하는 건 뭐예요? 크게 보였다는 거잖아. 아까 여기 있는 거 이거 보기에 가서 도킹됨 이거 누르면 어떻게 돼요? 저 위에 떴어요? 위에? 여기 보시면 떴냐고 뭐가 이렇게 뭐가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딴 건 몰라도 마우스 포인터 주변이 영역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도킹 모드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윈도우 키하고 이스케이프를 누르면 돋보기 기능이 종료된다. 그러니까 로고하고 더하기를 누르면 바로 확대가 되고 이렇게. 예. 축소가 되고 마우스 가드 되면 보세요. 여기 제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여기 나타나죠.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끌고 가서 예, 또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확대되기도 하고. 예, 로고하고 ESC 누르면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3번이 틀린 말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17번 제어판. 사용자 컴퓨터에 설치된 하드웨어 장치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있어요. 자, 이런 거죠. 시작 제어판에 가면은 장치관리자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장치관리자. 그럼 장치관리자에 가면은 이 컴퓨터 안에 어떤 장치가 연결되어 있는지 쭉 보이는 거예요. 본래는 어디 가서도 볼 수 있어요? 시스템에 가면 우리 컴퓨터에 버전이 어떻게 되고 윈도우 버전이 어떻게 되고 메모리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있고 여기도 장치관리자가 있죠. 장치관리자 가면 이렇게 여기는 USB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사운드 장치는 어떻게 되어 있고 여기는 코어가 4개짜리 쿼드 코어로 되어 있는 컴퓨터고 이런 것들이 다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모니터 연결하는 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또 네트워크 어댑터는 뭐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 기가비트 랜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런 것들 이런 장치를 볼 때 쓰는 거죠. 장치 관리자를 통해서 보는 거다.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을 다시 정렬하는 단편화 제거 과정. 단편화가 뭐예요? 흩어진 거야. 애들이 자기 방에서 막 친구들 데려와서 놀면은 엉망진창을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돼? 다시 쫙 정리해놓죠. 그럼 공간이 어떻게 돼? 본래 공간에 있었던 거잖아. 책꽂이에 꽂혀있던 바닥에 내려와던 간에 공간은 똑같은 공간인데 다음에 접근하기가 빠르겠죠. 그렇죠? 예, 그럴 때 하는 게 디스크 조각 모음이라는 거죠. 단편화 현상을 제거한다. 단편화는 흩어진 거를 단편화라 그래요. 영어로는 프라그멘테이션. 흩어져 있는 거를 한데 모아주는 거죠. 모아주는 그걸 디프라그멘테이션. 우리말로는 디스크 조각 모음이라고 부른다. 프린터 속성에서 프린터 속성이 어디 있나 볼까요? 여기 장치 및 프린터에 가면 우리 여기 프린터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거의 속성을 가볼까요? 이렇게 고급이 없는데 여기는 고급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 그렇죠? 인쇄된 문서를 보관한다? 이
기본값으로 인쇄한다? 아, 이 프린터? 여긴 프린터 인쇄잖아. 이거는 프린터가 아니라 인쇄잖아요. 여기 속성? 프린터 속성? 고급이 어디 있어? 고급 여기? 이 고급? 고급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해설하고 이 보기하고 일반 용지로 인쇄할 건지 뭐 A4 용지로 할 건지 B5로 할 건지 뭐 사진을 인쇄할 건지 뭐를 할 건지 그레이스케일로 흑백 사진처럼 만드는 거죠. 고속 인쇄하면 어떻게 돼요? 고속 인쇄하면 슉 빨리 인쇄되는 거예요. 근데 글자가 잘 안 보여요. 예. 그 다음에 뭐 페이지 레이아웃 뭐 회전해서 할 건지 뭐 할 건지 뭐 유지 보수 프린터 헤드 청소할 건지 뭐 이런 거를 보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뭐 따로 볼 게 없죠. 그렇죠? 스풀 기능 뭐 문서 보관 인쇄 보안 프린터 할 때 보안이 필요해요? 너는 쓰지 마라 나만 쓰겠다 사용 권한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니는 쓰고 나는 못 쓰고 프린터를 똑같은 윈도우상에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예. 자 20번 컴퓨터 구성에 관한 정보가 저장되는 저장소라고 그랬는데 데이터베이스래요. 이건 레지스트리라고 봐야지 뭐. 시모스는 뭐라고 했죠? 시모스 컴퓨터상의 운영체제가 작동되기 전에 사용하는 운영체제의 영역. 롬에 들어있는 거예요. 롬에. 예. 롬 바이오스 뭐 포스트 작업하는 거. 예. 하드 디스크는 뭐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캐시 메모리 이런 것도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렇죠? CPU하고 주격 장치의 속도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기능을 캐시 메모리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예, 영어로 보기가 나오니까 좀 당황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21번 엑셀로 들어갑니다. 정렬은 뭐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정렬이죠.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정렬이에요.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목록을 사용을 해서 월화수목 금토일 순서대로 한다든지 썬데이 먼데이 순으로 한다든지 이것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사장, 부장, 차장, 과장 뭐 이런 거 우리 만들어서 했던 쪽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부서별로 정렬하시오. 같은 부서라면 직책별로 하시오. 직책이 같으면 뭐 급여 순으로 하시오. 급여가 같으면 이름 순으로 하시오. 이렇게 해서 과거에는 3개까지 정렬이 됐었는데 지금은 60개 이상의 기준을 가지고도 정렬이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보면은 뭐야? 오작동을 하네 얘가. 아까 봤던 거고. 위쪽에서 아래쪽 정렬 시 위쪽에서 아래쪽 정렬 시 왼쪽에서 오른쪽 정렬 시 숨겨진 거는 무조건 정렬해서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 얘기였네. 뭐 특별한 건 아니었네. 근데 이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정렬을 할 때는 숨어져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터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원하는 결과만 남고 나머지는 숨어지잖아요. 그 결과를 가지고 정렬할 수도 있어요. 그때 숨겨져 있는 거는 정렬에서 다 제외가 되는 거예요. 있는 것만 갖고 한다. 있는 것만 갖고. 이거는 뭡니까? 지금 1년 동안 연이율 3%로 50만원씩 적금을 한대요. 50만원 적금하면 원금이 600만원인가 12번 내니까 1년에 12번 내니까
50만원씩 12번이면 600만원에 이자가 3%니까 83,191원 냈네요. 그 받은 거네, 이자가. 예. 그런데 1년, 2년, 3년, 4년, 5년 해가지고 이거를 내가 늘리고 싶어요. 그럼 뭐를 쓰면 좋을까? 내가 50만원을 갖고 쓰는데 608만원이 아니라 608만원이 아니라 나는 700만원을 받고 싶어. 1년 후에. 그러면 월 적금액을 얼마를 내야 될지 하는 건 목표권 찾기고, 이건 기간이 쭉 나와 있으니까 이 기간별로 만기 후 금액을 다 찾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1년 했을 때, 2년 했을 때, 3년 했을 때, 5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찾는 거는 표로 찾아야지. 데이터 표. 하나의 요소만 갖고 찾는 거는 목표값 찾기고. 통합은 아니죠. 이쪽 영역 참조, 저쪽 영역 참조 이렇게 해서 쓰는 게 통합이고, 필터는 더 더더욱 아니고. 그 다음에 23번은 유효성 검사. 유효성 검사는 뭐 하는 거죠? 첫 번째, 모든 목록을 봐라. 모든 내용을 다 입력할 수 있다. 아니야. 나는 여기에 영업부, 관리팀, 그 다음에 인사팀, 이렇게만 입력해야 돼. 그러면 목록에 집어넣고, 목록에다가 인사팀, 관리팀, 자재팀하고 쓰면 되지 않습니까? 이때 구분 기호는 컴마죠? 영업팀 컴마, 관리팀 컴마, 컴마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세미콜론으로 구분하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이건 엑셀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구분할 때는 컴마를 쓰면서 구분하지 않습니까? 세미콜론으로 구분하지는 않잖아요. 혹시 세미콜론을 할까?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보편 타당한 거로 하지. 일반적으로 보편 타당한 거로. 23번의 답은 네 번째다. 자, 엑셀에서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어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거는, 엑셀 가져오는 거는 외부 데이터가 아니죠. 엑셀은 자기 거니까 그냥 열기하면 되는데, 텍스트 파일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텍스트 파일은 구분 기호가 쉼표인지 뭔지 이거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불러와서 찾아봐야 되겠고, 데이터베이스는 뭐 하는 거예요? 엑셀보다 좀 복잡한 거야. 엑셀보다 복잡한 건데 그거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쿼리는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일부 영역만 가져와서 조건을 걸 수도 있어요. 남자만 가져와라, 아니면 영업부만 가져와라, 아니면 판매 금액이 얼마 이상인 것만 가져와라, 조건을 걸면서 조건에 합당한 것만 가져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쿼리라 그래. 쿼리. 데이터베이스에서 질문을 하는 거를 쿼리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근데 아래 한 거는 엑셀에서 못 가져옵니다. 왜냐면 구조가 다르잖아요. 쿼리는 데이터베이스는 엑셀처럼 돼 있어요. 표처럼 돼 있어. 가로 세로. 그래서 항목을 쓰고 내용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엑셀처럼. 근데 엑셀은 그게 하나지만 데이터베이스는 그게 2개 이상 수백 개의 덩어리로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래 한글은 구조 자체가 파워포인트라든지 아래 한글은 엑셀하고 구조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못 가져오죠. 이런 거는. 동네가 다른 거니까. 이건 뭘까요? A의 첫 번째부터 C의 다섯 번째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조건을 걸었어요. 박으로 시작하는 글자를 가져오래. 그럼 박은희식 하나 가져올 수 있죠? 박별표니까. 아니, 혹은 경기이면서 2000 이상인 게 뭐예요? 경기 1700은 안 되잖아. 경기 2500은 되죠? 정선미 씨 하나랑 박은희 씨 하나랑 합이 2개가 나오겠죠. 위에 성명, 거주지, 마일리지라는 필드명은 제외하고 박으로 시작하는 글자, 그러니까 박은희 씨죠? 또는 경기이면서 2000 초과니까
청소밋이 2500이잖아요. 두 개가 나오겠죠. 뭐. 그러니까 실기 시험에서는 이렇게 조건을 걸으라고 하는 걸 내가 걸 줄 알아야 되는 거고, 필기 시험에서는 저렇게 조건이 걸린 거를 눈으로 보면서 해당하는 게 어느 건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엑셀에 대해서 계산을 해봐야 된단 말이야. 네. 메모는 뭐 하는 거죠? 메모? 메모는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쓰기도 하죠. 많이. 예, 통합문서에 포함된 메모를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하거나 시트 끝에 인쇄하는 기능이 있어요. 엑셀에서 인쇄를 할 때 일반적으로 메모는 인쇄가 안 되거든요. 근데 메모도 인쇄해라 이거야. 그럼 있는 그대로 인쇄하든지 아니면 저기 뒷페이지에다가 어느 셀에는 뭐라고 메모가 들어갔어요, 어느 셀에 메모는 뭐예요 하고 따로따로 출력할 수도 있는 거고. 메모는 글자를 쓰는 거죠. 그 안에다가 노란색 바탕에 뭐 빨간색으로 쓰던 뭐로 쓰던 쓰면 되는 거죠. 숫자 써도 되고 글자 써도 되고 뭐 특수문자 써도 되고. 그러니까 텍스트 서식이니까 빨갛게 노랗게 무슨 글꼴 몇 포인트 이건 지정할 수 있어요. 모든 메모를 표시하려면 검토 탭에 가서 메모 그룹에 있는 걸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뭐는 안 된다고요? 딜리트 키를 누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셀 내용만 지워지잖아요. 서식도 안 지워지고 메모도 안 지워지는 거죠. 그렇죠. 네.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대화 상자가 나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야? 모두 갖다 붙이라는데 모두? 수식만 갖다 붙여라, 값만 붙여라, 서식만 붙여라도 아니고 모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연산도 안 한대. 그럼 뭐가 될까? 서식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식은 위에 보면 여기 서식이라고 있잖아요. 서식. 자, 예를 들어서 A 영역을 복사를 해서 B 영역에다가 붙여넣기라면 B 영역에 있는 데이터가 지워지면서 A 영역에 들어오는 거죠. 복사해서 붙이는 거니까. 근데 A 영역에 있는 거를 복사해서 B 영역에다가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들어 서식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A 영역에 있는 서식만 갖다 붙는 거예요. B 영역에 있는 데이터는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는 서식만 붙이는 거지 내용은 안 붙이는 거죠. 내용까지 붙이면 뭐 하는 거야? 그게 모두지. 서식만 붙여라 했으니까 서식만 붙여야지. 예. 그러니까 2번은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복사해서 붙일 때 선택하여 붙여넣기 할 때는 복사해서 붙이는 거지 잘라내기 해서 붙여넣는 건 아니에요. 잘라내기 해서 붙이면 A에 있는 영역이 사라지면서 B 영역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선택하여 붙여넣기 할 때는 어떻게 붙일지 모르잖아. 값만 붙일지 서식만 붙일지 다 갖다 붙일지 모르기 때문에 잘라내기 붙여넣기 할 때 선택하여 붙여넣기는 안 나오고 복사 그 다음에 잘라내기 선택하여 붙여넣기는 되고. 나머지는 맞는 말이고요. 이건 뭘까? 3단, 6단, 9단? 이게 뭘까? 얘들만 색깔이 바꾸면 좋겠대. 여기만 요렇게 여기만 색깔이 다르죠 지금요. 그럼 뭐라고 주면 될까? 369잖아 369. 369니까 뭐라고 보면 돼요? 3의 배수인 경우만 하는 거죠? 3의 배수잖아 369가. 그러니까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다 이거야. 1번도 나머지가 0이고 2번도 나머지가 0인데 지금 C라고 하는 동네 있죠? F라는 동네 있죠? F라는 동네 있어요. 그 다음에 I라는 동네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B2에 달러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B라고 하는 동네 이게 불쌍하게 됐다.
문제가 B라고 하는 B2 동래문 여기죠. 여기가 지금 달러 B의 두 번째 셀이라고 하는 건 이건가요? B 앞에 달러가 들어갔으니까 B는 안 움직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될까? 다시 문제를 다시 좀 볼게요. B2부터 I 11번째 영역에서 I 11번째 여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영역 중에서 B 앞에 달러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B 앞에 달러를 붙이면 B는 가만히 있고 2, 3, 4는 갈고 이건 뭐죠? 이 두 번째 줄에 달러를 붙이면 뭐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렇게. 두 번째는 유지하고 B, C, D, E, F는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너 3의 배순이? 너 3의 배순이 오케이. 너 3의 배순이? 아니. 3의 배순이? 아니. 너 3의 배순이?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은 두 번째로 가야죠. 좀 어색하게 수식이 들어가 있는데. 범위를 이렇게 정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정해주고 이렇게 조건을 주면은 어떻게 돼요? 얘가 첫 번째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럼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두 번째 줄은 고정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인식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얘도 이렇게 인식을 하겠죠? 이렇게 인식할 거 아닙니까? 얘도 이렇게 인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B에서부터 I까지는 움직여야 되니까 B 앞에 달러가 들어가면 안 되고 숫자 앞에 달러가 들어가야 줄은 고정되고 칸이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옆으로 움직이면서 너 3의 배순이 묻는 거잖아. 그 답은 두 번째로 들어가야죠. 네. 이건 뭔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3으로 나누었더니 0이냐 이거잖아. 3으로 나누었더니 0이잖아. 몫이 0이냐 이거 묻는 거죠. 이건 나머지가 0이고 MOD는 3의 배수인 거를 찾는 거니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MOD 함수로. 예. 매크로. 모든 통합 문서에서 매크로를 실행시키고자 할 경우는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로 저장을 해야 돼요. 내가 뭐를 탁 실행한 명령을 걸면 언제든지 그게 작동이 돼야 돼.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야? 현재 통합 문서에 저장되거든, 매크로가. 근데 나는 어떤 문서를 불러오더라도 내 매크로를 작동시키게끔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만의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에다 저장을 해야만이 어떤 파일을 열더라도 적용이 된다 이거죠. 매크로 이름에는 첫째는 글자로 시작해야 되고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공백이 들어갈 수 없고요. 밑줄은 허용한다 그랬죠. 예. 비주얼 베이직 어플리케이션으로 VBA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 비주얼 베이직 편집키를 사용할 줄 알면은 언제라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크로를 잘 하려면 VB를 또 알아야 돼요. 비주얼 베이직을. 예. 근데 비주얼 베이직 언어하고는 달라요. 근데 문법은 비슷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더한다, 뺀다, 곱한다, 어디로 가라, 움직이는 명령어들은 컴퓨터 언어들이 거의 같으니까 대신에 매크로가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를 쓰는 거예요.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라는 게 있거든. 메모장처럼 열리는 거. 그런 식의 편집기를 불러가지고 사용한다라는 거죠. 자, 바로가기 키는 뭐 하는 거예요? 컨트롤 C 누르면 매크로가 작동이 되게끔 하라는 거죠. 바로가기 키로 엑셀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바로가기 키를 지정할 수 있으나 컨트롤 C 누르면 매크로가 작동되게끔 할 수 있는데 컨트롤 C를 누르면 에러가 난대. 아니죠? 우선 적용한다 그랬잖아요. 매크로에서 지정한 바로가기 키가 윈도우에 있는 기능보다 우선 적용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트롤 소문자 C를 누르면 일반적으로 복사가 돼야 되는데 매크로가 작동되니까 컨트롤 대문자 C로 누르면 어떻게 했냐 이거지. 그래서 컨트롤 소문자 C를 누르면 복사가 되고 컨트롤 대문자 C를 누르면 매크로가 작동되게끔 한다든지 하면
좀 덜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아래 워크시트에서 함수의 결과와 나머지 셋이 다른 것은 볼까요? 이게 뭘까? A의 두 번째부터 C의 두 번째까지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거 200이네? 200이죠, 200. 두 번째로 큰 거니까. 이건 뭡니까? A의 두 번째부터 D의 두 번째까지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거니까 300이죠? 200, 300 달라졌어요. 그렇죠? 스몰은 뭡니까? A의 두 번째부터 C의 두 번째까지 중에서 두 번째로 작은 거를 찾는 거니까 200 맞죠? 제일 작은 게 100이고, 자, A의 두 번째부터 D의 두 번째 중에서 두 번째로 작은 거니까 200 맞죠? 그러니까 2번만 300이다. 그렇죠? 예. 그것도 우리가 좀 알아보면 뭐 어렵진 않게끔 해결이 됐네. 그렇죠? 자, 그 다음 함수 사용에 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거. 함수 마법사는 수식 탭에 있는 함수 라이브러리 그룹에 있는 함수 삽입 명령을 선택하거나 수식 입력 줄에 있는 함수 삽입 아이콘을 클릭해서 실행한다. 우리 함수를 이렇게 안 해봤죠? 우리는 함수를 그냥 직접 입력했지 않습니까? 함수를 입력할 때 는, sum 하고 는, 뭐 데이트, 에버리지 하고 직접 쓰는 연습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 수식에 가면 함수 라이브러리 그룹에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수학 및 삼각함수에 가면은 여기에 sum 함수가 있다. sum 함수 찾아가지고 뭐 범위를 여기다 1도 넣고 10도 넣고 뭐 100도 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 세 가지 합을 구하는 거죠. 이렇게 아니면 는 sum 해서 아니면 요거 눌러도 되죠. 여기 fx 눌러서 여기서 sum 함수 찾아가지고 sum 찾아가지고 여기서 이만큼 합계를 구하라 하고 범위를 정해주면은 합이 나오겠죠? 지금 데이터가 없으니까 0 나오겠지만은. 그러니까는 함수 라이브러리 그룹에서 찾아서 쓰는 방법이 있고, fx라는 수식 입력 줄 옆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 그냥 우리는 는 sum이라고 직접 써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계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수식 탭에 있는 함수 라이브러리 그룹에서 범주를 선택하고 수학 함수인지 통계 함수인지 재무 함수인지 논리 함수인지를 선택하고 그 안에 있는 함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명령을 걸면 뭐뭐에 계산할 건지를 물어보죠. 그걸 인수라 그래. 함수 속에 들어가는 괄호 속에 들어가는 값을 인수라고 하니까 맞는 말이고, 함수식을 직접 입력할 때에는 는 sum, 는 d-average, 는 average로 직접 쓰게 되면은 그 첫 글자하고 막 일치하는 함수 목록이 뜨죠. 이렇게 여기에서 는 d-average라고 쓰면 거기 뜨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를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었다 그랬죠. 예, 이렇게. 중첩 함수는 뭡니까? 는 if 괄호 열고 뭐뭐뭐 그럼 또 if 괄호 열고 if가 여러 번 나올 수 있어요. 보통 중첩 함수를 쓸 때는 7개, 8개까지 쓴다고 나와요. 우리 함수는 몇 개까지 씁니까? 우리 시험에는요. 최대 3개까지만 중첩을 시켜요. 우리 시험에서는. 그러니까는 함수 종류가 3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는, 라운드, 가로 열고, d 에버레이지 이렇게 쓰면 중첩 함수가 2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중첩은 내가 길게 쓰면 돼요. 10개든 100개든. 3개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머리글 바닥글에 삽입할 수 없는 거라 그랬어요. 머리글은 뭐예요? 저 상단에 위에 나오는 게 머리글이고 바닥글은 하단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이 파일이 이름, 이 시트의 이름, 날짜, 시간 이런 게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페이지 번호 이런 거. 그 다음에 배경 그림으로 이렇게 인쇄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표는 집어넣는 기능이 없어요. 여기서 보시면 돼요. 여기 삽입에 가면 머리글 바닥글이 있는데 이거잖아요. 이거. 자, 머리글 바닥글을 직접 눌러보셔도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 페이지 번호를 넣을 수도 있고요. 페이지 수를 넣을 수도 있고요. 날짜를, 시간을, 경로, 이름, 파일 이름, 시트 이름, 그림도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림을 불러와서 이런 그림을 깔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깔면은 그럴 때 어디로 가서 화면상에서는 안 보여요. 화면상에서는 이제 해결을 됐지 않습니까? 여기서 미리 보기니까 페이지 레이아웃 미리 보기니까 가능하고요. 기본에서는 안 보이죠. 레이아웃은 뭐 하는 거예요? 인쇄를 했을 때 전자에 보는 거거든. 그럼 이제 그림이 깔리는 겁니다. 이렇게 페이지 나누기 보기에서도 안 보이고요. 예. 그러니까 미리 보기 하면 그때 이제 보이게끔 하는 것이 아까 요 배경 그림 넣었던 거 있었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는 표라는 개념은 없어요. 머리글 바닥글에. 아래 한글에서는 표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아래 한글에서는 머리말 꼬리말에다가 표를 집어넣을 수 있지만 엑셀에서는 표를 못 넣어요. 있는 것만 쓰는 거죠. 이게 뭘까? D 에버레이지 A 네 번째부터 나무부터 저기 어디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수확량의 평균 구하래요. D 에버레이지 나무부터 수익까지 있는데 수확량이라는 거에 평균을 구하는데 조건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무가 배나무만 찾으래. 배나무가 일단 3개죠. 높이가 10 넘어야 돼. 근데 저 아래에 있는 거는 9네. 그러니까 빼고 5번, 6번에 있는 높이가 18, 10이니까는 일단 10은 넘었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20보다 작아야 돼. 10보다 커야 되고 20보다 작아야 되니까 18, 12이 해당되죠. 그러면 수확량에 해당되는 게 14와 10이죠. 그럼 24네, 답이. 합이. 평균이니까 12인가요? 답이 뭐야? 10이 맞네. 아, 이걸 직접 계산하니까 힘드네. 그러니까 엑셀이 돼서 내 머릿속 움직여줘야 돼. 조건을 볼 줄 알면 되죠. 조건을 볼 줄 알면. 수확량의 평균을 구하려고 하는데 조건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일단 배나무만 찾아야 되고 높이가 10 커야 되니까 9는 땡이고 나머지 여기 중에서 그래서 14와 10에 24 합이 24니까 평균이 12이다 하는 거. 그렇게 해서 답을 이제 찾아낸 거죠. 34번 셀 참조. 수식 작성 중에서 마우스로 셀을 클릭하면 뭐가 돼요? 상대 참조죠. 이렇게 는 해서 얘를 가리키잖아요. 이렇게 2의 7번째 셀 이렇게 가리키잖아. 이건 상대 참조죠. 절대 참조는 어떻게 써야 돼요? 는 하고 얘를 찍고 F4번키 눌러야 되지. 이렇게. 근데 는 하고 찍으면 기본적으로 상대 참조가 나오는 거지 절대는 아니다라는 거죠. 수식에 셀 참조를 입력한 후에 셀 참조의 이름을 정의한 경우에는 자 보세요. 제가 7번째 셀을 선택했어요. 이렇게. 근데 얘를 홍길동이라고 바꿨어. 자, 얘는 홍길동이 아니라 2의 7번째 셀이고요. 는 하고 이제 얘를 찍으면 그때는 홍길동이라고 나오죠. 기존에 제가 찍었잖아요. 2의 7번째 셀이라고 찍었지 않습니까? 이건 상대로 연결이 된 거고 그 이후에 얘의 이름을 홍길동이라고 고친 거잖아요. 이름 상자를 넣은 거잖아요. 그거는 안 고쳐도 돼요. 그럼 얘가 데이터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이 데이터가 막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알아서 바뀌겠지. 근데 이름 상자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는 하고 참조를 하면 이름 상자로 참조가 되고
그 이전 거는 그 이전 거로 유지가 되고, 이름 상대로 참조가 되면은 절대 참조고, 셀로 참조가 되면 기본적으로 상대 참조고, 절대하고 상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는 정의된 이름으로 수정을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셀 참조 앞에 워크시트 이름과 마침표를 차례로 넣어서 다른 워크시트에 있는 셀을 참조할 수 있다. 응? 자, 어떻게 한다고? 이거 얘기하는 건데. 잠깐만, 이건 닫아버리고. 지금, 자, 보세요. 여기다가, 여기서 해볼까? 여기서? 시트 1번에 있는 얘를 참조하겠다라고 치면, 뭐라고 떴어요, 여기에? 형길동을 참조하니까 그렇다. 시트 1번에 있는 얘를 참조해볼게요. 이렇게. 느낌표가 찍혔죠? 시트 이름하고 느낌표가 찍혔지 않습니까? 워크시트 이름하고 마침표가 아니라 뭐가 찍혔다? 느낌표가 찍힌 거죠. 그러니까 3번도 틀렸지. 만약에 요 시트 1번이 예를 들어서 1학기라고 써있죠. 1학기. 만약에 1학기라고 돼 있으면 1학기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1학기 덧다운표 느낌표 G7. 여기다가 직접 덧다운표 1학기 느낌표 G7. 그러면 답이 나온다는 게 직접 써도 되고, 직접 쓰기가 힘드시면 해가지고 시트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선택을 하면 알아서 수식이 나오겠지. 이렇게 나오겠지. 마침표가 아니라 느낌표다라는 거죠. 자, 셀을 복사해서 붙여넣은 다음에 붙여넣기 옵션에 가서 셀 연결을 쓰면 어떻게 돼요? 셀 연결이라는 게 지금 제가 쓴 게 이게 셀 연결한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1, 2, 3, 4 이렇게 했는데 얘를 복사해서 붙였어요. 그럼 얘 따로지. 얘가 이제 바뀌면 어떻게 돼? 얘는 바뀌지만 얘는 안 바뀌지. 그러니까 복사해서 붙이고 나서 붙여넣기 옵션에 가면은 연결해 붙여넣기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여기가 5가 들어온 게 아니라 이 셀을 가리켰잖아. 일반적으로 복사해서 붙이면 그냥 5로 붙인 건데, 얘를 복사해서 붙일 때 연결해 붙여넣기를 한 번 더 했잖아요. 그러면 이 셀을 연결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데이터가 바뀌면 어떻게 돼? 이렇게 바뀌면 알아서 바뀌는 거지. 즉 우리가 이렇게 썼잖아요. 얘를 가리키고 자동 채우기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데이터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얘도 바뀌겠지.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한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하나의 계산을 하고 나서 자동 채우기 하잖아요. 자동 채우기 하지 않습니까? 그 자동 채우기 하는 거를 셀 연결 붙여넣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은 맞는 말이다. 이거죠. 35번 워크시트에 관한 설명. 워크시트 개수는 255개까지 집어넣을 수 있고요. 워크시트 이름은 31자까지. 공백도 들어가요. 공백이 포함되면 안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셀의 참조 이름하고 이름 상대에다 이름 등록할 때하고 매크로 집어넣을 때는 빈칸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공백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나머지 공백 다 허용돼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 볼까요? 선택한 워크시트를 통합문서 또는 다른 통합문서에 복사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시트를 삭제했어요. 그럼 복구 못해요? 시트를 삭제하면 여기 있는 시트를 내가 삭제했어요. 1학기 시트를 삭제하면 어떻게 돼요? 영구 삭제라고 돼 있어요. 그럼 삭제해버리고 나면 어떻게 돼? 복구를 못해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컨트롤 Z로 취소 명령을 걸어서 복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3차원 차트로 변경이 가능한 건 뭐다? 라고 써있는데, 이건 뭐죠? 1번은 도넛형이고, 4번은 뭐죠? 주식형인가? 3번은 뭐죠? 영역형인가요? 이때 3차원 차트로 변경이 가능한 거는 얘는 3차원처럼 보이는데 얘는 되고 나머지는 안 되고 보셔야 됩니다. 자, 매크로 대화 상자에 옵션 단추라고 하나요? 매크로 가볼까요? 자, 매크로를 하나 만들었어요.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기록을 누르면 매크로 이름을 만들어 놓고 여기는 Q라고 쓰고 그래서 뭐라고 쓰게끔 하는 걸 매크로로 끝. 그래서 기록 중지해 볼게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컨트롤 Q 누르면 어떻게 되죠? 착 뭐가 나오겠죠. 그렇죠? 뭐가 나왔어. 자, 매크로에 가서 편집 문제 옵션은 뭐 하는 거죠? 요 매크로 바로가기 키 이걸 바꾸는 게 옵션인가요? 바로가기 키나 설명을 변경할 수 있는 거는 뭐라고요? 옵션이고요. 옵션. 아까 여기 옵션 눌렀더니 컨트롤 Q가 아니라 컨트롤 나는 뭐 A로 바꾸고 있다 이렇게 바꿀 때 쓰는 거죠. 설명도 고치고요. 편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떴죠. 이렇게 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매크로 이름이 지금 뭐예요? 이 매크로 이름이 매크로 1이라고 써있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Q라고 바꾸고 싶어. 매크로 이름 Q. 편집에 가서 얘를 제가 Q라고 쓰면 이거는 뭐 나중 문제고 이건 나중 문제고 그러면 이제는 매크로 이름이 Q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편집 버튼을 누르면 뭐를 할 수 있다? 이름을 바꿀 수가 있다. 코드를 수정할 수 있다. 그런 거죠. 매크로가 어렵게 나왔네요. 보통 이렇게 잘 안 나오는데 31번 문제도 좀 참조하셔야 될 것 같고 차트 아래 차트는 무슨 차트일까요? 얘는 겹쳐있네. 남녀하고 합계가 나와 있어요. 반별로 나와 있죠. 반별로. 차트의 종류는 묶음, 세로, 막대인데 계열 겹치기가 돼 있죠. 일부가 겹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눈금 보세요. 눈금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눈금이 안쪽으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남과 여가 있고요. 데이터 원본이 어떻게 되어 있나 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합계. 다 안 썼지. 요거는 뺐잖아. 여기만 쓴 거잖아요. 차트가 여기만 들어간 거잖아요. 이렇게. 다 안 썼잖아요. 이 합계는 나왔지만 밑에 하는 합계는 안 나왔잖아. 보시면 보세요. 안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네 번째 보기가 표 전체 영역을 사용하고 있다는 건 아니었다 이거지. 차트에 관한 설명. 기본적으로 워크시트의 행과 열에서 숨겨진 데이터는 차트에 표시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숨긴 거는 다 제외하고 차트 제목, 가로, 세로, 축 제목, 범례, 그림 영역 때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동할 수는 있지만 자동 조정이 안 된다 그랬어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차트를 조정한 게 아니라 Alt 키 누르고 조정한다 그랬죠. 우리가 도형을 그릴 때도 Alt 키 누르고 조정하면 셀의 크기만큼 탁탁탁 맞춰주잖아요. 차트의 크기를 조정할 때도 Alt 키를 눌러서 조정하면은 셀에 맞춰서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는 아니다라는 거죠. 인쇄가나 명령. 기본적으로 워크시트 숨기기를 실행한 영역도 인쇄가 된다? 워크시트에 삽입된 차트만 인쇄하려면 어떻게 돼요?
워크시트에서 차트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랬잖아요. 숨겨져 있는 걸 인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인쇄는 안 된다 뭐 작업에서 제외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숨겨진 거는. 그런데 인쇄에 포함된 도형들을 함께 인쇄하려면 인쇄하면 되는데 이렇게 고생할 필요 없죠. 그냥 인쇄하면 되는 거고, 여러 시트를 인쇄할 때는 인쇄 대화 상태에서 여러 시트 선택하는 게 있나 보세요.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시트 2번, 시트 3번이 있는데 시트 3번에다 뭐라고 써놓고 인쇄 명령을 걸어서 인쇄 누르면 나올 테고, 페이지 설정에 가면 시트도 아니고, 다시 인쇄 명령 가면 여러 시트라고 있어요? 통합문서 시트? 통합문서 시트는 뭐예요? 시트 2번, 시트 3번 다 인쇄하는 거고, 선택한 시트 그럼 어디 돼요? 현재 시트 2번만 인쇄하는 거고, 제가 선택 영역을 따로 지정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것만 인쇄되는 거고. 여러 시트라는 말은 없죠. 여러 시트라는 말은. 그 다음에 차트를 만들 때요. 차트를 만들 때 국어, 영어, 이름, 홍길동, 일찜에 90, 80, 70, 60 이렇게 해서 얘를 차트로 만들어 볼게요. 그냥요. 삽입에 가서 차트로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인쇄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와요. 같이 데이터도 나오고 시트도 나오고 섞인 대로. 근데 제가 차트만을 선택하고요, 차트를 선택하고 인쇄를 걸잖아요. 그럼 차트만 나와요. 이거는 한 번만 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이거를 인쇄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워놔야죠. 얘랑 겹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인쇄를 누르면 저 위에 있는 것까지 다 같이 인쇄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기 싫어. 근데 나 차트만 인쇄해야 돼. 그럼 차트만 선택하고 인쇄하면 차트만 인쇄가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여기는 보기 중에 워크시트 삽입된 차트만 인쇄하려면 차트를 선택하고 인쇄를 하면 된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그렇죠? 세 번째가 답이네요. 좀 어려웠어요. 그렇죠?